오늘의 책은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나 렘키의 도파미네이션을 읽고 단순 리뷰가 아닌 제 전문 분야인 수면 이야기를 접목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와, 재밌겠어요. 근데 조회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언젠가 이런 영상의 재미를 느끼는 분들에게 발견될 겁니다. 이 PD의 도파민은 항상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만 보고 도파민 과민이다,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첫 장부터 그냥 아주 막 자의예요. 막 그 자의 말고요. 자의가 뭐야 근데? 자위인데 한 남자의 자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초반부터 자의로 강한 임팩트를 주고 후반부로 가면서 이분이 어떻게 극복해갔는지 설명이 되니까 순식간에 모두 읽게 된 것 같아요. 평범하게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도 혼자 있을 때 도파민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상담을 하죠. 이중생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중생활이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하고 있어요. 낮에는 사회적 자아, 밤에는 도파민 자아. 저는 읽으면서 이건 중독 이야기 이전에 현대인의 밤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손해보는 건 자신의 몸과 마음인데 수면부터 무너지게 되죠. 맞아요. 밤에 그래요. 낮에는 참고 버티고 조절하다가 밤이 되면 그 모든 걸 풀어버리는 구조. 이게 반복되면 뇌는 쾌락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온다고 학습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통이 불안하고 무기력해지고 결국 불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첫 장부터 소개된 제이콥 씨는 불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여러 시간 자의에 매달렸다고 하니까요. 당연하죠.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고자극 습관과 수면 문제가 같이 오는 경우를 자주 봐요. 쉽게 예를 들어 게임 아니면 자위 중독으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가 꽤 흔히 관찰됩니다. 실제로 원장님은 딱 보면 아나요? 이분이 뭐가 중독돼서 수면 부족인지 아닌지? 제가 딱 보면 그 사람의 중독 원인까지 아는 건 아니고요. 수면 유지에 문제가 있는 어떤 불면의 경우에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분석을 하죠. 뇌파를 보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게임에 중독되신 분들은 뇌파가 진정되지 않고 잦은 각성 그리고 수면 분절이 늘어나는 양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책 2부에서 중독을 이해하는 8단계 설명이 도파민 단어를 쪼개서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가 너무 잘 적응해서 생기는 결과라는 점. 이걸 수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잠이 안 와도 처음엔 괴로운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상태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뇌는 그 상태를 정상으로 오히려 재설정하게 돼요. 이게 바로 만성 불면의 시작이죠. 책에서 말한 중독 해결을 위한 방법도 설명해 주세요. 애나 렘키는 중독 해결이 아니라 중독 관리라고 말하고 3가지 접근법을 말해요. 자기 구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독 관리를 위해 일부러 나를 묶는 거죠? 맞아요. 자기 구속을 환경에서 도파민 버튼을 물리적, 시간, 의미적으로 치워버리는 것, 의지에 맡기지 않는 것이죠. 이건 수면 치료에서도 똑같습니다. 참아보세요가 아니라 침실에는 TV도 설치하지 말고 음식이나 책을 갖고 들어오지 말고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을 추천하죠. 공간에서는 침실에 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게 물리적 장벽 만들기, 시간은 밤 11시 이후 스마트폰 하지 않기, 의미는 침대에서는 잠 관련 행동만 하기, 규칙 선언, 잠 관련 행동에는 점진적 근육 이완이 있어요. 약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 책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처방약을 미화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약은 필수적일 수 있지만 만능은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의존을 만들 수 있다는 실제 사례들이 나옵니다. 수면제도 마찬가지죠. 원장님은 실제로 약을 거의 처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거의는 아니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분명한데 양압기 치료가 아닌 그냥 잠을 자게 수면제 약 처방만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타협하진 않아요. 3부 고통 마주보기 장을 보니까 한때 찬물 샤워 쇼츠 열풍이었거든요. 그 유행이 이 책에 나온 시점과 비슷했어요. 책에 나오는 찬물 목욕, 이게 숙면에도 도움이 될까요? 찬물 샤워나 찬물 목욕은 의도적인 불편함을 주는 자극이에요. 짧게는 각성을 주지만 고통 뒤에 쾌락이 오듯 각성 뒤에는 깊은 이완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도파민 중독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 건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잠들기 직전에 한다면 오히려 잠에서 깨는 각성 효과가 있을 테니 안 되고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아침에 해봐야겠죠. 일단 무작정 따라할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시도해 보아야지 나 요즘 잠이 안 오는데 하면서 무작정 찬물 목욕을 한다고 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후반부에서 특히 솔직함,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결정타로 나오게 되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은 8장이에요. 솔직함이 주제였어요. 네, 저도 거기를 보면서 저도 방어 기제로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인한 회피로 도파민이 나오는 것을 찾다가 중독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많아도 좋진 않아요. 이 PD는 충분히 솔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함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중독 이야기에서 솔직함이 핵심이라는 게 좀 흥미롭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끊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이건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나 잠 잘 못 자요가 아니라 나는 잠을 미루고 있어요 라고 솔직해지는 순간부터 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수치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보통 수치심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는 수치심을 이렇게 활용해요. 솔직함으로 인한 수치심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신호로 사용되게 하려고요. 솔직함과 수치심 부분이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수면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감정이 자기 혐오로 가면 병이 되지만 자각으로 가면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이 책의 핵심은 도파민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애나 렘킨은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쾌락과 고통의 균형이죠. 균형이 중요하죠. 이 균형은 수면의학에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돼요. 잠이라는 게 뭘까요? 낮에 충분히 깨어 있었던 사람이 밤에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요즘은 그 내려오는 길목에 도파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낮에도 자극, 밤에도 자극. 하루 종일 뇌를 흔들어 깨워놓고 왜 잠이 안 오죠? 라고 물어보는 시대예요. 그럼 침대에서 스마트폰은 최악이겠네요. 폰은 최악이죠. 요즘 사람들 뇌는 잠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침대에 누워버려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말똥말똥한 상태. 그게 바로 균형이 무너진 어떤 신호가 되죠. 애나 렘킨은 완전한 절제를 말하지 않고 의도적인 불편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사실 다 불편해요. 조용해야 하고 심심해야 하고 아무 일도 없어야 하거든요. 수면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니까 폰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잠이 안 와서 폰을 보는 게 아니라 폰을 보니까 잠이 더 멀어지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찔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일걸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건 도파민 중독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인의 밤에 대한 이야기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멋집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파민 네이션 책은 과도한 도파민 추구로 인해 균형을 잃은 뇌에 대한 책입니다. 그 균형이 무너져 중독이 되면 필연적으로 잠도 무너지죠. 오늘부터 나를 자극하는 도파민 버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중독에서 벗어나 균형을 잡아가길 바래요. 그럼 가장 먼저 수면 문제가 해결될 거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